저는 오늘도 어제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소파를 비추고 식탁 위에는 제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당신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두 사람 분량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당신을 기억하는 제 방식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명호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며느리 수지는 손에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죠. 제 손녀 은서만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들뜬 기대로 가득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호가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말했죠. 어머니,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우리 숙소 넓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키운 엄마가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죠. 근데 어머니 여행 다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죠. 그들은 제가 함께 가지 않기를 바랐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가족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같은 성을 가진 남남처럼 지내왔어요. 너희끼리 다녀와라. 할머니는 집이 편하단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서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도 가요. 할머니 없으면 재미없어요. 아이의 눈에는 진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죠. 은서는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다 와. 할머니한테 선물 사오는 거 잊지 마. 명호와 수지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따라 나서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셈이니까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어요. 은서만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은 다시 텅 비었고 그 고요함이 제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보이차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찻잔에 부어지면서 은은한 향이 퍼졌죠.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책상은 당신이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죠. 먼지가 쌓인 책들, 오래된 만년필,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아래 칸에는 당신이 남긴 봉투가 있었죠. 노란빛으로 바랜 봉투 위에는 정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죠.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현관으로 갔어요.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저는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불상이 들어 있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손바닥만 한 크기의 부처님이었습니다. 고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불상과 함께 짧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오십시오. 그 문장만이 적혀 있었어요. 서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불상을 거실 탁자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계셨죠. 당신,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영정 앞에 향이 가늘게 피어올랐고 저는 그 연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집은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하지만 차마 실행하지 못했던 그 결심이 이제 선명해지고 있었죠. 차가 식어가는 찻잔 옆에 불상이 놓였고 당신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은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서재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죠.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더욱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아래 칸,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곳을 말입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노란 봉투가 보였죠. 정혜에게라고 쓰인 당신의 글씨는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종이의 질감이 거칠었습니다. 2년 동안 몇 번이나 만졌다 놓았던 봉투였으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2장의 편지가 나왔죠. 하나는 유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먼저 유서를 펼쳤어요. 당신의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혜,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당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소. 나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이 글을 쓰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당신은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저는 그게 유서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소.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깨끗하지 않았소.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펜을 쥔 손이 떨렸던 거겠죠.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소.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 당신도 함께 죄를 지었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두었죠. 내가 떠나면 당신은 혼자 남을 거요. 아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며느리는 우리의 재산만 바랄 거요. 하지만 정혜, 당신만은 알고 있소. 우리가 지은 업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요. 저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불량 건축 자재를 납품했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경쟁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아들을 키웠으며 편안한 노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가짜였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악몽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당신이 떠나기 직전 보였던 그 괴로운 표정들이 모두 증거였죠.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혜, 나는 곧 떠날 것 같소. 병원에서는 석 달이라고 했지만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소. 1달도 버티기 힘들다는 걸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1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예상보다 빨리 떠났죠.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소. 우리가 모은 재산, 그것을 제대로 쓰시오.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저 탕진할 것이고 며느리는 사치품이나 사는데 쓸 거요. 하지만 정혜,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어깨가 들썩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명산사의 해암 스님을 찾아가시오. 내가 이미 이야기를 해두었소. 스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요. 그곳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씻고 남은 인생을 당신답게 사시오. 내가 못다한 참회를 당신이 대신 완성해 주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지난 2년간 제가 왜 이렇게 공허했는지, 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는지, 왜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삭막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았던 겁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었죠.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통장들과 부동산 서류들이었죠. 집문서, 예금 통장, 주식 증서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의 목록이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죠.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당신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이제 알았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당신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업을 이제는 정리해야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명일부터 움직이기로 말입니다. 은행에 가고 변호사를 만나고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산사를 찾아가기로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답게 사시오. 저는 이제 제답게 살고 싶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잠들었었나 봐요. 목이 뻐근했죠. 손에는 여전히 당신이 남긴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가 유독 많아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어제까지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차를 한 잔 마시고 당신이 정리해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5개, 부동산 등기권리증, 주식 증서들까지 모두 챙겼죠. 은행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걸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서둘러야 했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노인들이 보였죠.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상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벌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손님, 무슨 업무로 오셨습니까?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죠. 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5개를 꺼내 직원 앞에 놓았어요. 직원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한꺼번에 5개나 되는 통장을 해지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전부 다 해지하시는 건가요? 네, 모두 해지할 겁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신데 혹시 어디 투자하시거나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시죠? 친절한 물음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봤었죠. 직원도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제 결정이에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통장 5개가 차례로 해지됐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수표로 받으시겠어요? 수표로 주세요. 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당신과 제가 40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아둔 곳이었어요. 중개인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매매하시려는 겁니까? 이 집은 입지가 좋아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네, 팔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시면 빨리 팔릴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파는 게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20% 낮춰주세요.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고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석함을 꺼냈어요. 당신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 제가 당신 환갑 때 선물한 금시계,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비치 목걸이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빛을 반사했죠. 이 반지를 봤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당신은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이 반지를 건넸었죠. 저는 울면서 받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금시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이 시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 차고 다녔고 시계를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이 시계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내려놓을 때가 왔으니까요. 보석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감정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다행히 가능하다고 했죠. 1시간 후 감정사가 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는데 확대경으로 보석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반지는 한 500만 원 정도 되겠고 시계는 700만 원, 목걸이는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모두 사주세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래는 간단하게 끝났어요. 보석들이 담긴 상자를 감정사에게 건넸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집이 더욱 텅 빈 느낌이었죠.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말이에요. 당신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거의 다 정리했어요. 통장도 해지했고, 집도 내놓았고, 보석들도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사진 속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당신과의 약속, 이제 가려고 해요. 명산사로 가서 해암 스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아, 어머니 집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일주일 있다가 갈게요. 집 관리라는 말에 씁쓸한 미소가 나왔어요. 그들은 제가 언제까지나 이 집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걱정 마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럼 끊을게요. 은서가 받아가자고 난리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죠. 알려줄 필요도 없었어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죠. 거실의 소파, 식탁의 의자, 침실의 옷장까지 모든 게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어요. 당신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겁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향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당신의 유서를 읽고 은행을 돌아다니며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후 은서가 저를 찾아왔을 때 들었습니다. 그 밤 호텔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이에요. 은서는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날 밤 엄마 아빠가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아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호텔방에 돌아와 있었다고 해요. 은서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명호와 수지는 발코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제주도의 밤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해요. 오빠,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명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답니다. 뭐가? 집에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자고 해도 안 따라오시고. 명호는 웃었다고 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외출하는 거 싫어하시잖아. 집에서 TV 보고 낮잠 자는 게 일상이야. 은서가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였죠. 은서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근데 집 관리는 잘 하시겠죠? 저번에 보일러 고장 났을 때도 연락 안 하시고 혼자 추위에 떨고 계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런 결정을 못해. 평생 순했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셨고 지금도 그냥 조용히 사시는 거야. 저는 은서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요. 그런 결정을 못하는 사람, 평생 순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수진이 또 말했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재산은 언제쯤 정리되려나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말에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고 했어요.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느끼기에도 그 대화는 잘못된 거였죠. 명우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알아요. 근데 어머니 건강하시잖아요. 80까지는 사실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기다려야지. 은서는 그 순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고 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할머니 나쁘게 말하지 마. 명우와 수진이 놀라 돌아봤답니다.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서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아까부터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 거 다 들었어요. 명우가 달래려 했답니다. 은서야, 욕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은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멋진 분이야. 할머니가 없으면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뒤에서 나쁜 말해요? 수진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은서 이리 와.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면 안 돼. 싫어요. 할머니한테 전화할 거예요. 은서는 자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명우가 가로막았답니다. 지금 할머니 주무시는 시간이야. 내일 전화해. 결국 은서는 울면서 침대에 누워버렸고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고 해요. 저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만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명우와 수지는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언제 죽을지만 계산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제가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그건 저를 배신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인 은서에게도 나쁜 교육이 됐을 겁니다. 돈만 바라보고 부모를 도구로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셈이니까요. 저는 은서를 안아주었어요. 은서야, 할머니를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유일하게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은서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죠.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었어요. 제주도에서 그 대화가 오갔던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집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해야 했고 명산사에 연락을 해야 했으며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영정 앞에 앉아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죠. 당신, 우리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아무 결정도 못하는 순한 사람이래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제가 얼마나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밝은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저 달을 보고 있겠죠. 명우와 수진 그리고 은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달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휴가를 즐기고 저는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휴대전화를 보니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은서였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걸었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못 받았죠. 저는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는 괜찮아. 재미있게 놀다 와. 할머니가 은서를 많이 사랑해.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명산사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죠. 제주도 호텔방에서 그들이 저를 비웃고 있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이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순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순한 것과 결단력이 없는 건 다른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 방식대로 쓸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모두 끝났어요. 제 재산 전부를 사회복지단체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큰 가방은 필요 없었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면 충분했죠. 갈아입을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당신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죠.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보이차였습니다. 향이 퍼지면서 옛 기억들이 떠올랐죠.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날들, 아들이 어렸을 때 저 소파에서 재롱을 부리던 모습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놓았어요. 당신의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신, 이제 갑니다. 약속한 곳으로 가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삶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했어요. 저도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명산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요금을 내고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주 가던 슈퍼마켓, 동네 공원,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까지 보였어요.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안녕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죠. 그리고 점점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버스 안은 한적했어요. 저 말고는 승객이 3명뿐이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산 기슭에 멈춰 섰습니다. 명산입니다. 내리실 분 계시면 내리세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도시의 공기와는 달랐어요. 맑고 깨끗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명산사 왕복 4km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가 무겁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이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길을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죠.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정혜.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죠. 네, 여보. 저는 당신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참회가 필요해. 당신이 말했죠.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그 죄를 갚아야 해.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울음을 보이지 않던 당신이었는데 말이죠. 명산사에 해암 스님이 계셔. 내가 그분께 이미 말씀드렸어. 내가 가지 못하면 당신이라도 가야 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지했어요. 약속해줘. 내가 떠나면 꼭 가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당신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후 당신은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2년을 보냈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직면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겁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절 입구가 보였어요. 일주문이 서 있었죠. 명산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어요. 대웅전 앞마당에는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이가 60 정도 되어 보이는 스님이었어요. 회색빛 승복을 입고 계셨죠. 제가 다가가자 스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오셨습니까? 정의 신도님. 제 이름을 아시는 걸 보니 해암 스님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어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죠. 스님,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오신 겁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를 탓하지 않으셨죠? 남편이 말씀드렸나요? 네, 임종하시기 한 달 전에 오셨습니다. 당신 부인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하셨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안으로 드시죠.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스님이 앞장서서 걸으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사체로 향하는 길에 단풍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붉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사체 방에 들어가자 스님이 차를 내려주셨어요. 녹차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렸죠. 남편분이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압니다. 저도 함께 지은 죄니까요. 하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풀린 겁니다. 스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행은 그 다음입니다. 스님이 제게 방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죠.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안식처가 될 거예요. 당신의 사진을 꺼내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당신, 저 도착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에서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산을 울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없었어요. 차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대신 바람 소리와 벌레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죠. 새벽 4시에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불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법당의 불빛이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자 해암 스님과 다른 스님 2분이 예불을 올리고 계셨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죠.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불이 끝났을 때 밖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공양 시간이었어요. 스님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죠. 아침 공양은 간단했습니다. 흰죽과 김치,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박한 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해암 스님이 다가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제게 할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후 2시 스님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차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스님이 직접 차를 내려주셨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정의 보살님, 남편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이 처음 여기 오신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아프셨죠.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당신이 갑자기 산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죠. 저는 몸이 안 좋은데 왜 가려고 하냐며 말렸지만 당신은 꼭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곳에 와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제 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죠.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하셨죠? 불량 자재를 납품해서 건물 하나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3명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고를 말이죠.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신과 저는 그 사고가 우리 회사 자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인멸했었죠. 뇌물을 주고 조사를 막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합의금을 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분은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 중 한 명이 젊은 아버지였다고 하더군요. 어린 자녀 2을 남기고 가셨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어린 남매였죠. 누나는 7살, 동생은 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남편분은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인이 찾아오거든 부디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죠. 스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이미 죽어가는 몸이지만 부인만은 살아서 속죄할 기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인이 꼭 이곳에 올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이죠.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환경 오염 문제요. 공장 폐수를 불법으로 방류했다고 하셨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정화 비용을 아끼려고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버렸죠. 마을 주민 10여 명이 피부병을 앓았고 몇몇은 간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돈으로 해결했어요.
남편분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더군요. 피해자들의 이름, 사고 날짜, 금액까지 세세하게요. 스님이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당신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내가 지은 죄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일자별로 정리된 내용들이 있었죠.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얼마를 주고 입을 막았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분은 이걸 보살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셨죠.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병상에서 이 모든 걸 떠올리며 기록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스님, 남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혜가 꼭 올 겁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마음속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죽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부디 그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비겁하게 도망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스님이 다시 서랍을 여셨어요. 작은 보석함이 나왔죠. 이걸 보살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결혼 반지였어요. 저는 그 반지를 만져봤죠.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혜, 우리의 약속 기억하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자던 약속 말이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만은 지켜주시오. 이제라도 정직하게 삽시다. 라고요. 저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당신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정혜 보살님, 남편분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믿음에 보답하십시오. 스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을 나와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노트와 반지를 품에 안고서 말이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당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려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던 거예요. 죄를 씻고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신의 반지를 끼고 달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참회가 말이죠. 절에서의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낙엽들이 바람에 떨어져 경내를 덮고 있었죠.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낙엽을 모으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오늘쯤 집에 도착할 거였죠. 하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꺼두었어요.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점심 공양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경을 읽고 있었죠. 당신이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쳐보기도 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해야 할 과거였으니까요. 오후 3시쯤 요사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암 스님이셨어요. 정혜 보살님, 변호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때가 온 거였죠. 저는 스님을 따라 종무소로 갔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혜입니다. 아, 사모님. 김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모님 지시대로 오늘 아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이틀 전에 제가 부탁한 대로 명호에게 연락하기로 되어 있었죠. 제가 절에 온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드님께서 제주도에서 방금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댁에 가보니 집이 비어 있다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명호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텐데 텅 빈 거실을 봤겠죠. 제 신발도 옷도 심지어 당신의 영정까지 모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명산사로 가셨고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사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렸고 그걸 보시고는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보시고는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명 불그락푸르락 했을 겁니다. 평생 기다려온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으니까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건 무효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거라고요. 법적으로 다툴 거라고 하시더군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정신이 온전한지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으셨고 인지능력 검사도 통과하셨죠.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었죠.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겠네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손녀분이 울면서 할머니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은서였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종무소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해암 스님이 차를 한 잔 내려주셨죠. 힘드시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상한 것과 실제로 겪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죠. 그날 저녁 해암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 입구에 차 한 대가 와 있다고요. 아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구로 향했어요. 과연 명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은서였어요.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할머니, 은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셨어요? 저 너무 걱정했어요. 미안하구나, 은서야. 차 안에서 명호와 수진이 내렸습니다. 명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수진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울었거나 화가 나서 그런 거겠죠. 어머니, 명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그들을 요사체로 안내했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작은 방에 둘러앉았죠. 어머니,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집도 팔고 재산도 다 기부하신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 결정이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결정이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재산은 우리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었고 이제는 필요한 곳에 쓰일 거야. 필요한 곳이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은서 교육비, 집 대출 다 생각해야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호가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명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나와 내 아버지의 문제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문제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빚이 있다. 그걸 갚아야 해. 저는 당신이 남긴 노트를 꺼냈어요. 명호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라.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적혀 있다. 명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노트를 덮었죠. 이건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지만 씻지 못한 죄야. 수진이 노트를 빼앗아 봤습니다. 읽다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잘못했으니 이제 와서 돈 다 버리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너는 이해 못할 거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하려는 거죠. 어머니는 그냥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구하는 거야. 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저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무슨 일인데요? 속죄하는 일이야.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이 결정을 번복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명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여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절대 포기 안 해요.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들은 은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서만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해암 스님이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것도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아니, 이미 잃었던 걸 이제야 확인하는 것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서도 저 달을 보고 있겠죠. 은서야, 할머니를 용서해다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아들 가족이 떠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은 깊어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절의 아침은 더욱 차가워졌고 새벽 예불을 올릴 때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하지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목탁 소리를 듣고 대웅전으로 향했어요. 수행은 단순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하고 경을 읽고 참선을 했죠. 처음에는 다리가 저려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졌죠. 해암 스님께서 가끔 말씀하셨어요. 수행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낙엽을 쓸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는 거였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수진이 법적 다툼을 포기했다고요. 제가 정신과 진단서까지 준비했다는 걸 알고는 소용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집은 이미 팔렸고 재산은 모두 기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일부가 전달됐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당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제 방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당신이었죠. 당신, 이제 반쯤은 온 것 같아요. 재산도 정리했고 가족과도 정리했어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무거운 게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당신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유서 말고 다른 편지였어요. 2년 전 처음 읽었을 때는 끝까지 읽지 못했던 그 편지였죠. 너무 아파서 중간에 멈췄었거든요.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편지를 펼쳤어요. 정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걸 내려놓았을 겁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말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 내려놓았죠.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평생 품었던 죄를 씻고 마지막엔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짜 자유 말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자유란 무엇이요? 돈이 많은 것도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요. 우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소.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섰소. 하지만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소. 제 손이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정혜,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지시오.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그리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시오. 명산사에서 참회하고 마음을 비우고 당신답게 사시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그리고 믿었소. 잘 살아주시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려 했던 거였죠. 재산도 집도 다 내려놓고 오직 저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날 밤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당신을 봤죠. 당신은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소, 정혜.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산을 울렸죠. 저는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그 종소리를 들었어요. 땡땡땡. 108번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매 타종마다 제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소리는 중생의 번뇌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됐어요. 번뇌란 집착이었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오는 거였죠. 오후가 되어 해암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혜 보살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왔을까 생각하며 입구로 갔어요. 그곳에는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어요. 작은 배낭을 메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은서야.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은서도 저를 꽉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혼자 온 거야?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용기가 대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겠는데. 괜찮아요. 문자 남기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올게요. 라고요. 은서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워요. 할머니 욕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고맙구나, 은서야. 우리는 요사체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은서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행을 한단다. 수행이 뭐예요? 마음을 닦는 거야. 나쁜 생각들을 없애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잘못을 많이 했단다. 돈을 벌려고 남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곳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누구한테요? 내가 아프게 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은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배우고 싶어요. 뭘? 마음 닦는 거요. 나도 가끔 친구들한테 나쁘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깨닫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우리는 대웅전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죠. 은서야, 저기 봐. 저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네, 예뻐요. 근데 내일 또 질 거야. 그리고 또 뜰 거고. 세상의 모든 게 그렇게 변한단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아.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변하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도 변하고 있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은서는 이미 착한 아이잖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었어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고 대웅전으로 들어갔죠.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계셨어요. 은서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하단다. 정말이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떠났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고 과거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은서도 알게 될 거야. 진짜 자유가 뭔지 말이야. 진짜 자유요? 응, 남이 뭐라 하든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저녁이 되어 은서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해암 스님께서 함께 가주셨어요. 버스가 오기 전에 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방학 때 오래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기다릴게.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해 볼게요.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 고맙구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서가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주었죠. 버스가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당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오늘 은서가 왔었어요. 우리 손녀가 참 의젓하게 컸더라고요. 향을 피우며 말했죠.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과거도 미래도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당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프지는 않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108번째 종소리가 울릴 때쯤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었지만 가득 찬 느낌이었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내려놓는 데 있었어요. 남의 기준이 아닌 제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닌 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저는 새벽 예불을 드리러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법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당신과의 약속 완성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과거의 죄를 씻고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보내며 은서 같은 아이들에게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